제도가 탄생하고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을 해주기 위해서 금융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도덕적 해이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돈을 안 갚을 수는 있지만 네 신용등급은 반드시 떨어져. 그렇게 해서 네 신용등급이 반드시 떨어지면 네가 나중에 돈을 빌릴 때 넌 더 높은 이자율을 내야 돼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 생각을 하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돈을 제때 갚으려고 노력하겠죠. 바로 그런 방식들을 금융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보완을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뭐냐? 이 금융제도라는 특히 금융업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물론 시장경제의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융업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회사 하나 망한 게 아니라 은행 하나가 망하면 그걸로 인해서 파장되는 효과는 정말 큽니다. 따라서 금융제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금융시장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금융시장은 특히 누가 있느냐? 아까 금융이라는 게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금융시장에서도 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있고 자금에 대한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돈 거래를 하는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물론 금융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보통이지만 그런 시장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장내시장이라고 불러요. 장내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우리가 장내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금융시장이 아니라 밖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각 개별 주체들이 네 둘이 합의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쓸게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그건 그대로 해라 라고 둘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바로 장외시장인 거죠. 이 장외시장은 금융제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재량과 둘 간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금융제도를 막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안전성을 기해서 자금의 수요 공급을 달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는 그들만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돈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가서 해라. 대신 이거는 절대 보호 못 받아 하고 얼마든지 선택을 구분해서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금융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의 특성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일단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 텔러를 취득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그 곳, 바로 그걸 뭐라 부르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금의 수요자가 있고요. 자금의 공급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탐색 비용이 너무 커요. 그 다음에 시간 소요가 많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높아요. 이 뭐 사실 거래 비용에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일단 얘는 자금을 1,000만 원을 빌리고 싶은데 얘는 자금을 500만 원만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자금을 1,000만 원 빌려줄 사람을 찾아다녀야겠죠. 얘를 만났다 하더라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아니면 얘랑 거래하고 또 다른 사람과 거래를 또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따라서 탐색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돈을 빌릴 곳을 탐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얘 또한 마찬가지죠. 빌려줄 적합한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소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거래 비용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거래 비용은 뭐냐? 둘 다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 계약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거래를 성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돈을 띄어먹고 갈 놈인지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얘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데 이 돈, 이게 막 진짜 현금을 빌리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채권으로 받는다든가 뭘로 돈을 빌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겠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거래 체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를 하나 써서 돈을 빌리고 빌렸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역시도 법률적인 어떤 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자문을 받아야겠죠. 따라서 그런 재반 비용들이 바로 거래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때문에 금융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런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요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 뭐 주식, 뭐 증권회사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양쪽에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 여기 와서 일단 얘기해. 돈 맡기고 싶은 사람도 여기 와서 얘기해. 그래서 돈을 맡기고 싶은 여러 사람들이 다 여기다 돈을 맡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돈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많은 돈을 모아놨다가 돈 필요한 사람만큼에게 적당하게 배분하면 바로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얘는요, 요런 업무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놈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적인 뒷받침, 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얘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잔뜩 추적해 두겠죠.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바로 탐색 비용도 줄어들고 거래 비용도 절감시켜주는 효과를 금융기관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 책에서 보시면 금융기관하고 높은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바로 그래서 금융기관의 탄생, 그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건 뭡니까? 짧게는 금융시장의 발달이고요. 더 크게는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성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융하부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하부기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금융기관들 또 금융 각 주체들이 정말 금융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는 누군가가 관리, 감독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금융당국들,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여기 말씀드렸던 금융하부구조라는 것은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 뭐 그다음에 거래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금융 하부 구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금융시장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라고 분류하는 거고, 그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안전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 금융하부 구조라는 것이죠. 문제에서 만약 그렇게 나와도 다음 중 금융하부 구조에 해당하는 주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할 때도 그것들을 구분하셔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융이라는 것이 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금융의 아주 소소한 형태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22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금융의 형태 중에서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이 있습니다. 저희 책에서도 보시면요. 기업금융이란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든가 또 기업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바로 기업금융이라는 것이죠. 소비자금융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소비자라는 건 우리로 따지면 가게라고 부르죠. 개별경제 주체들이요. 개별경제 주체들의 자금의 융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출 관련 업무, 그 다음에 뭐 여러 주택금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 돈을 빌려주려는 그 주체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금융을 하나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인 거고요. 두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요. 금융이라는 돈을 융통한다는 그 주체를, 그 방식을 내부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인지 또는 외부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회사가 그 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남겨놓으면,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받으면 그거를 물론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만 사내에 유보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돈 벌어놓은 것을 전부 다 주주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돈을 미리 세이브해 놓고 나중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그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긴 돈을 바로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일부 모아놓는 그런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이 자본잉여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는 형태, 즉 기업 내부에 축적된 자금, 저희 그 내부 금융의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기업 내부에 축적된 자본을 우리가 회계 그 용어로 개정 과목으로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요 돈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돈을 조달해서 쓰겠다, 이런 것들은 내부 금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금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는 걸 말해요. 외부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여기에서 해당되겠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이것도 하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오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증권 시장에서 증권이나 어음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조달하는 거, 이거 역시도 외부 금융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는데, 채권이야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만 주식 역시도 일단 우리 회사의 주인이 아직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끌어왔다라고 지금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부 금융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샀다는 거 그 회사의 주주라고 배웠는데 뭐냐? 아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인으로 만드는 방법,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돈을 조달했다라고 봐야 된다 해서 외부 금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습니다. 직접 금융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려주려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두 사람 간에 자발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간접금융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전문적인 금융기관을 끼고 돈 거래를 수행하는 것들을 간접금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은행 텔러나 그 밖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는 여러 내용들은 전형적인 간접금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금융과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를 다 다루지만 은행 텔러를 통해서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계 주체, 즉 개별 소비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부분, 요런 것들과 관련된 금융 관련한 서비스, 그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데요. 돈이라는 표현을 좀 더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화폐 또는 통화라고 합니다. 화폐하고 또 통화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화폐는 도대체 무엇이고 통화는 무엇인지 좀 보셔야 되는데, 화폐라는 것은요, 일상 거래에서 거의 첫 번째 저희 23페이지 기억 부분 보시죠. 화폐란 일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 수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화폐는 일반적으로 통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은행 텔러 책에서는 사실 이걸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 구분하셔도 되지만, 사실 뭐 화폐금융론을 전공하신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걸 구분을 하시죠. 근데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일반적으로 통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화폐가 아닌, 그러니까 화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전, 지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밖에 뭐 티머니, 이거 화폐냐? 당연히 화폐예요. 화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불 수단으로 그게 사용되는지예요. 여기서 그 첫 번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 수단인지, 앞에서도 나왔죠.
일반적,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지불수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면 전부 화폐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티머니도 그렇겠죠. 당연히 신용카드 당연하죠. 신용카드 당연하고